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환경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표면은 끓어오르고 있고 빙하는 녹아내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 여파는 바로 우리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때 아닌 이상기후로 전 세계는 폭염, 폭설 등 환경 문제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에게는 자연을 지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동물의 배설물, 작은 풀, 대사활동을 하는 모든 것이 연료가 되는 바이오에너지. 작은 생명이 가져온 에너지의 기적, 바이오에너지를 만나보시죠.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꽃을 원료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날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바이오에너지의 세상이죠. 이곳은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 꽃으로 차를 달리게 하고 바이오에너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는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바이오 디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에서는 바이오 디젤 원료가 되는 유채도 맞습니다. 유채꽃으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유채꽃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에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내는 거죠. 유채꽃이 바이오매스가 되는 겁니다. 바이오매스는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명체로 살아있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등 대사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곡물, 사탕수수, 낙엽, 가축의 분뇨 이런 것도 모두 바이오매스에 해당하죠. 이 바이오매스에서 얻는 연료를 바탕으로 바이오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화석 연료 비율이 거의 8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금도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원전을 감소하는 추세이고 대신에 바이오에너지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역전돼서 거의 85% 이상은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온갖 폐기물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물과 적절한 온도 조건만 맞으면 지구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바이오매스를 사용했는데요. 미국은 옥수수, 콩, 버드나무, 수수. 유럽은 유채, 밀, 사탕무. 인도는 자트로파라는 나무에서. 중국은 수수, 카사바에서 원료를 추출해 사용했었죠. 하지만 식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작물로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할 경우 현재까지도 굶주리고 있는 인류가 작물로 경쟁을 벌여야 할 수도 있어 이제는 먹지 않는 식물을 원료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유채꽃이 바이오매스 원료 1세대였다면 바이오매스 원료 2세대로 등장한 건 바로 이 억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많고 많은 풀 중에 왜 하필 억새죠? 현재 억새 같은 경우는 1헥타르당 단위 면적 헥타르당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약 10톤에서 30톤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볏짚을 생각한다면 볏짚은 거의 5톤, 10톤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억새 같은 경우는 여러 해 살이 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년생 작물로서 매년 경작해야 되는 경작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외에 비료라든지 이런 투입되는 원료 비용이 획기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억새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 억새를 이용한다면은 보다 경제적인 이런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이 연구소에서는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억새를 직접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딱 봐도 이 억새 뭔가 예사롭지 않죠? 낯질도 힘들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억새는 바로 거대 억새라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억새 중에서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품종이라고 하네요. 보통 억새보다 2배나 큰 이 거대 억새는 바이오 에탄올 공정실로 옮겨지는데요.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이 억새를 잘게 잘라주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뿌리 빼고는 모조리 다 사용할 수 있어 효율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잘게 잘려졌던 억새는 곱게 분쇄되어 가루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가루화된 억새가 효소가 된 탱크 속으로 옮겨집니다. 섬유질만을 먼저 추출하고요. 추출된 섬유질을 먼저 이 탱크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탱크에서는 효소를 통해서 50도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하! 이 탱크가 바로 핵심 설비군요. 거대 억새의 섬유질을 추출해서 증류 공정을 거치고 나면 억새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 탄생! 저희가 증류 공정을 거치게 되면 에탄올만을 이렇게 농축하게 됩니다. 현재는 95% 정도 에탄올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탈수 공정으로 나머지 5%에 해당되는 수분을 제거하면 이제 실제로 바이오 에탄올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95% 농도의 에탄올이군요. 바이오 디젤은 바이오매스의 한 종류인 식물성 기름으로 유채꽃이나 억새 등에서 만들어지는데요. 100%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일반 경유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이오 디젤 1kg 사용 시 경유에 비해 3.2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1970년대 80%였던 석유 의존도를 지금은 30%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사람의 똥으로 달리는 버스도 등장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그럼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도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되니까요. 독일의 작은 마을 델타하임. 이곳은 신재생에너지 마을인데요. 마을에 필요한 전기나 난방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가축을 키워 나오는 분뇨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바이오가스 시설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마을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마을입니다. 독일은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인데요. 여러 에너지 활용 중 재생에너지는 무려 36%,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운영 중이던 원전 17곳을 없애고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그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2050년에는 무려 80%까지 올리는 원대한 에너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2050년경에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같은 문제들은 모두 해결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이동하는 교통수단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비행기입니다.
유럽 환경청의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와 기차, 자동차 등 교통수단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항공기라고 하는데요.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기차는 14g, 자동차는 104g, 항공기를 타고 이동할 때는 자동차의 2배인 285g, 기차보다 무려 20배 정도나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 민간 항공기의 운항으로 연간 7억 8,1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 전체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360억 톤가량이라고 합니다. 항공기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요즘 추세. 바이오매스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 사용된 바이오 연료의 종류도 여러 가지. 환경도 아끼고 골라 쓸 수 있는 즐거움도 맘껏 누리고 싶네요. 국내 국적기도 녹색 비행의 날을 맞아 바이오 연료를 혼합한 항공유를 사용해 운항했는데요. 하지만 기존 항공유보다 2~3배가량 가격이 비싼 것이 흠입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니 언젠가는 저비용 고효율의 바이오 연료가 등장하겠죠.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는 다양한 살아있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폐기물이 되기도 합니다. 쓰레기도 에너지가 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사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만든다는데요. 버려지고 있는 파치먼트를 통해서 지금 펠릿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바로 커피 파치먼트. 커피 생두를 원두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속껍질입니다. 여러분, 커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좋은 원두를 골라 볶아 추출한 한 잔의 감미로운 에스프레소? 인도네시아의 한 작업장. 수확한 커피 생두를 벗겨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커피 생두에서 파치먼트라고 불리는 속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벗겨진 파치먼트는 어디로 갈까요? 원래대로라면 버려져야 할 커피 생두의 속껍질. 하지만 쓰레기가 아닌 에너지원으로 변신해서 고체 연료인 펠릿이 되어 재등장했습니다. 목재 펠릿 같은 경우에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리그닌이라는 게 이제 목재끼리 붙을 수 있게 접착 성분이 있는 성분인데 그 부분이 연소되었을 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파치먼트 펠릿 같은 경우에는 100% 파치먼트만을 활용하여 펠릿을 만들기 때문에 목재 펠릿에 비해 리그닌 함유량이 적고 낮은 중금속 함유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파치먼트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든 이 회사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특허증도 가득입니다.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에너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 회사는 바이오매스 시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여러 커피 생산국과 커피 가공업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불에 태워 전량 폐기해야 했던 커피 파치먼트를 펠릿으로 가공하면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커피 생산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커피 파치먼트도 연간 200만에서 250만 톤이나 돼 시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커피 파치먼트를 폐기하는 걸 본 바리스타가 쓰레기가 에너지가 된다는 걸 깨닫고 직접 창업에 나선 회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장관이 직접 나서 방문하고 관심을 보일 정도로 핫한 에너지 회사가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한 결과가 아닐까요? 지금 연소하고 난 다음에 네. 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보일러를 개발할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주입하는 공기의 양을 늘린다든지 혹은 아니면
안에 열을 버틸 수 있는 간판을 조금 다르게 해본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에 나오는 수분이라는 이런 걸 좀 더 함량을 좀 더 낮춰서 좀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좀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커피 파치먼트의 경우 열량은 약 4,000kcal 정도로 목재 펠릿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데 가격은 더 저렴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연구 개발과 고민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에너지 수출 사업 육성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에너지를 아이템으로 회사를 창업하고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가능성을 찾아낸 사람들.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자원이라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저희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원들로는 그 자원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었던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지구와 공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에서 에너지의 가능성을 찾는 노력은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버려지는 찌꺼기, 커피박도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의 원료로 볼 수 있죠. 커피박에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등이 풍부하여 퇴비 원료와 9대1 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유기질 함량이 높은 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는 커피박을 양질의 친환경 커피 퇴비로 재활용하고 이를 우리 농가에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6년 4월 업계 최초로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발생되는 커피박을 전문 수거업체를 통해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에 발생된 커피박의 97%인 5,500톤 이상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참, 기본적으로 에너지로 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배출하지 않는 게 우선이겠죠. 쓰레기를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쓰여지는 자원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은 기업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문제일 겁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지난해 9월 종이 빨대를 100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게 된 고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종이 빨대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여 11월에는 종이 빨대와 빨대 없는 리드를 전국 매장에 확대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26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바이오 에너지 연구 개발이 향후 재생에너지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키스트의 청정에너지 연구센터. 이곳은 바이오 연료의 상용화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에탄올 시험 공장을 설립해 상용화 실험에 나서 이슈가 되기도 했죠. 보통 미래 에너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그 탄소를 줄이는 방법.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줄일 때 탄소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죠.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나 풍력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전기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연료를 포함해서 화학물질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현저하게 낮고 재생성이 있어 원료 고갈 문제가 없는 무한한 에너지원, 바이오 에너지. 열, 전기는 물론 난방, 수송연료에 이르기까지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원료들로 연구 개발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에너지 중에 특히는 이제 바이오 연료라고 얘기하면 1세대라고 그래서 식용을
이용한 것들이 지금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2세대가 우리가 풀과 나무와 같은 그런 이제 초봉계, 목질계를 이용하는데 그건 아직 상업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보면 그 전체가 100이라고 보면 한 15 내지 20%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하고 무한한 바이오 에너지. 하지만 부피에 비해 열량이 적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바이오 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한 제3세대 바이오매스 원료가 등장했죠. 바로 해양 미세조류입니다. 미세조류는 단세포로 이루어져 현미경으로만 관찰되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인데요. 바다에서 지질 함량이 높은 것을 선별해 육상에서 배양하고 다시 바다에서 배양, 건조해 지질을 추출하는데 이 변화 과정에서 바이오 디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조류가 연간 1에이커, 즉 약 1224평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의 양은 약 2500갤런, 약 9464리터로 대두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량 48갤런,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18갤런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와 폐수에 존재하는 영양 염류들을 흡수하는데 이 결과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덤으로 얻게 되는 거죠. 미세조류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들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바이오 에탄올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해 주행 실험을 하기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화학적으로 전환을 하거나 생물학적으로 전환하는데 각 단위 공정에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 그러면 태양광하고 풍력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전기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석유를 완벽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버퍼 역할을 바이오매스 에너지, 바이오 연료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디젤을 3% 경유에 혼합해서 쓰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 한 7% 쓰고요. 인도네시아도 한 20%, 30%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우 처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서 바이오 연료 쪽의 산업 활성화에 매우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생명 안에서도 쓰레기 더미 안에서도 살아 숨쉬는 바이오 에너지의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가진 미세조류를 통해 바이오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 국토의 삼면에 바다를 품은 대한민국도 바이오 에너지 강국의 꿈을 좀 더 키워봐도 좋지 않을까요? 저렇게 무자비하게 닦아가지고 고속도로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